자, 두 번째 시간은 주택구 용어 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여러분 교재는 163페이지예요. 16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주택조합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주택조합 별표를 두 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표 두 개 하시고요. 앞을 보시면 되죠. 앞에 와 주십시오. 자, 주택급성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돼 있죠. 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이제 주택급성 주택조합이다라고 하는데, 주택급성 주택조합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이 있죠.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해서 주택급성 주택조합 몇 개? 세 개. 외우십시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과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조합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조합,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해서 주택급성 주택조합 몇 개? 세 개. 세 개인데 오늘 첫 단주 잘 끼워야 돼요. 주택조합은 100%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실무에 나가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실무적으로 알고 나가야 되고요. 또 시험에도 100%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기초과정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객이 물으면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조합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무엇입니까? 책 안 보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연습을 꼭 기초과정에서 하셔야 돼요. 진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무엇인지 말 못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 어떻게 상담하겠냐고. 지역주택조합이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모집지역이죠. 같은 모집지역이죠. 다음의 같은 모집지역. 예를 들면 서울, 인천, 경기는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이게 하나만 적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나오겠죠. 서울, 경기, 인천은 지역주택조합 설립할 때 같은 모집지역입니다. 이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누가? 주민들이.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럼 여러분은 경기도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니까 같은 모집지역이야. 그럼 이렇게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목적이 뭐냐면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든 조합이 무슨 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핵심이 뭐죠? 같은 모집지역이 핵심이에요. 같은 모집지역의 주민들이 내 집 마련,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봐요. 개념이 되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보통 유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뭐죠라고 부르는 이 말을 꼭 넣어야 돼.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누가? 주민들이. 이 지금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에 있는 이 단어를 빼고 대답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같은 모집지역 주민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는 같은 모집지역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경기도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은 같은 모집지역이죠. 그러면 서울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의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다가 인천에도 서울에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곳이고 튼실한 지역주택조합이라면 조합원 자격을 얻어서 일반 분양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지역이고요. 대전, 충남, 세종도 같은 모집지역이고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같은 모집 지역이고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같은 모집 지역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은 모집 지역이에요. 됐죠? 제주도는 제주도만 같은 모집 지역이야. 강원도는 강원도만 같은 모집 지역이야. 알겠죠? 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만 같은 모집 지역이 되는 거야. 전북도, 전북만 같은 모집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라남도, 강주, 광주시는 같은 모집 지역으로 보는 거야. 부산, 울산, 경남은 같은 모집 지역으로 보는 거야. 대구하고 경상북도는 같은 모집 지역으로 보는 거야. 충남하고 대전, 충남, 대전, 세종시는 같은 모집 지역으로 보는 거야.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 지역으로 보는 거야. 대충 되겠죠? 안 외워도. 이렇게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무슨 조합? 지역주택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 진짜로.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누가?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은 모집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산하 공무원은 같은 직장 근무자 맞죠? 그럼 서울시청은 같은 직장이고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공무원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은 서울시청 직장, 공무원 직장 주택조합이 되는 거라고. 평택에 쌍용 자동차 있잖아. 쌍용이죠. 쌍용 자동차의 직원들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같은 직장이잖아. 우리끼리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직장 주택조합 하나 만들까? 평택 쌍용 자동차 직장 주택조합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쌍용 자동차 직장 주택조합에는 누가 가입합니까? 쌍용 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유주택자입니까? 주로 무주택자입니까?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조합원 자격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개념을 이해하면 나중에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대충 연결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어.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건설이에요. 건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고요. 조합에서 아파트를 땅 사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요. 이렇게. 그럼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합니까? 조합은 우선 분양입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주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내 집 마련의 방법은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받습니까? 직접 건설합니까? 조합이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합니까?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할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추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연결된 게 이렇게. 개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무조건 외우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공법은 개념 이해로부터 시작하면 참 쉬워져요. 제도적으로 이해가 된다니까. 제도적으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자꾸 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공포의 법이라고 그러고. 공법은 공포의 법이 아니고 전문 지식이고요. 네,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아, 내가 진짜 전문가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과목.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보게 되는 나의 시야를 넓게 멀리 보게 하는 과목. 그런 과목이라고. 그럼 안 봐요.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설립인가 신청할 때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내 땅에 아파트 지어도 좋다는 80% 이상의 사용 권한이 확보가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부실조합이냐면은 지역조합, 특히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부실조합이야. 평당, 경기도 평당 800만 원,
마지막 기회, 이런 유사한 현상을 많이 봤죠. 조금 나아졌는데요. 2년 전마다도 그 현수막의 80%는 전부 대부분이 부실조합이에요. 그 부실조합에 평당 800만 원, 내 집 마련하겠다고 털커덩 걸려드는 순간 가입비 내잖아. 가입비를 조합이 써요. 조합장하고 이사들이 써요. 준비하려고. 사무실을 얻어서 써야 되잖아. 월급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조합은 모집이 잘 안 돼. 그러면 가입비 받는 쪽쪽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땅 살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부실조합이야.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조합 설립인가 못 받아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 탈퇴하겠습니다. 탈퇴 안 시켜줘요. 협박하고 소송하라고 하고. 가입비 2천만 원 받아내려고 소송하실랍니까? 변호사 5천만 원 변호사비 드리고 3천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해서 무너져요,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야. 그럼 이 정도만 설명들어도 안 봐요. 내가 지역조합에 가입하려면은 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법적으로 설립하려면은 대지 면적, 주택 건축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확보를 했는지 서류 보자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있어야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대지 면적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대한 증명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따지고 가입해야죠. 그래야 내 재산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내 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정도만 배워도 여러분 수강료 값한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은 이 개념을 잡고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 조합은 내 집 마련이 목적인데 그때 내 집 마련의 방법은 분양을 받습니까? 조합이 건설합니까? 건설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법으로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 플러스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한 상태에서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설립인가하면 2년 내에 주택, 아파트 지으려면 건축허가 받습니까? 30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죠?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는 거야. 못하면 또 부실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부실조합을 읽어낼 수 있는 제도를 배우는 거죠. 개념을 정의하는 것부터. 그런데 대부분이 자격증 학교 가신 여러분 선배님들이 지역조합이 뭐죠? 말을 못해. 직장조합이 뭐죠? 말을 못해. 무엇인지 몰라. 뭔가를 외워서 자격증은 땄는데 실무에 나가면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내 고객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야. 부실조합에 걸려들어도 구해줄 수 없어. 방지를 못해주는 거야. 그 고객을 지켜줄 수 없는 공인중개사. 고객을 부실조합에 가입하게 만드는 공인중개사가 살아남겠냐고. 고객이 그 공인중개사를 용서하지 않거든. 실력으로 무장하시랍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공동주택 소유자가 책에는 안 적어놨죠? 기본서에 나중에 나와요. 지금은 종류만 알려두는 거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돼 있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은 앞에 공동주택이잖아.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2동, 103동. 동수가 몇 개 있죠? 3개. 그리고 이 아파트는 건축 연령이 45년 됐어요. 건축 연령이 45년 됐는데 재건축을 하려니까 사업성이 없어. 그럼 재건축은 사업성이 없어도 못한다고. 경제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버릴랍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사업성이 없어도 재건축 못하면 아파트 버릴랍니까? 리모델링 해야 됩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 그럼 리모델링 하려면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주택 소유자 맞죠? 그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럼 이치를 생각해. 그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치를 생각해 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아파트를 새로 건설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이 아니잖아.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목적이잖아.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그리고 주택 건설 대지 면적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있어야 한다. 오 묻겠습니까? X.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데 사용권은 80%, 소유권 15%만 외우는 거야. 이것만 외우지. 이게 어디에 어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뭔가를 외웠는데 그 답을 못 찾아요. 개념 정의가 안 되니까. 다시 문제 낼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OX? X잖아. 다시 할게요.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OX? 왜 X죠? 그렇죠. 주택의 소유자는 틀리잖아. 주택은 단독주택도 시험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 단어를 꼭 내야 된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소유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OX? O잖아. 단독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O 믿겠습니까? O.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는 포함돼야 안 돼? 안 되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안 되니까 응용된 문제를 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제발 밑줄 끊는 것에도 끝내지 말고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셨죠? 말을 못하면 답을 못 찾는 거라고. 개념 정의가 안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만 뽑아서 외워놓으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숫자만 외우고 시험 치고도 답은 엉뚱한데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실패하고 싶지 않으면 개념 정의를 해라. 개념 정의가 됐다는 것은 책 보지 않고 개념을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라. 저를 볼까요? 지역조합이 뭐죠? 같은 모집지역 주민들이 그 단어를 꼭 넣어야 돼. 같은 모집지역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맞죠? 직장조합이 뭐죠?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은 직장주택조합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설립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같은 모집지역, 같은 직장, 공동주택 소유자, 같은 모집지역, 같은 직장, 공동주택 소유자, 이 핵심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자기가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이를 모집해야 한다. 오 묻겠습니까? 조합원 모집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한다. OX? X.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자체가 필요 없죠? 이 법조문의 적용을 안 받는 거라고. 다음 중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절차,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첨부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주택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15% 이상 소유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될 서류가 아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나 사용권 확보 서류는 필요 없는 거잖아.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외우니까 개념 이해가 안 되면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공법에 실수 없는 올바른 수험 방법은 책 보지 않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요. 제일 밑에. 여러분 교재에 있네요. 나는 이게 준비 안 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까? 162페이지.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이 뭐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주공되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용어 정의 주택법에서 하고 있죠? 주택조합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자,
주택법상 공구가 있습니다. 공구.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 보세요. 164페이지 보면은 리모델링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무엇이 나와 있죠? 공구 찾으셨죠? 공구 별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공구도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공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죠. 네. 작년에 시험 올해 시험 보신 분, 2021년이죠. 아직까지 12월 달이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이 공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험 보셨다면. 말 못하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공구가 무엇일까?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지을 때 전체 시대수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단지가 커요, 작아요? 대체로 주택 단지 규모가 크잖아요. 단지 규모가 600세대 이상이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삽객성 받아서 한꺼번에 지으려면 많은 건설 인력과 건설 자재가 한꺼번에 동원되고, 그죠? 자재가 수급돼야 되잖아. 많은 재원이 한꺼번에 투입돼야 되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600세대 건축 자재를 한꺼번에 수급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건설 인력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사 단위를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공사 단위를 구분해서 착수 신고하고 사용검사 절차를, 사용검사는 중공사를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중공검사를 주택법은 뭐라고 하죠?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착수신고하고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단위를 뭐라고 하죠?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가 뭐죠라고 물으면 이 두 가지를 꼭 넣고 개념을 말해야 돼.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합니다. 원칙적으로 5년 내에 착수를 해요. 5년 내에 착수 신고하고 여기다 뭐 하죠? 착수 신고해서 아파트 짓겠죠. 공사하겠죠. 착공해서 아파트 짓죠. 다 지으면은 뭘 받죠? 중공사 받죠. 중공사를 뭐라고 하죠? 상공사 받고 1공구 먼저 입주하는 거야. 그럼 자재가 한꺼번에 수급됩니까? 절반만 수급하면 됩니까? 절반만 수급해도 되고 건설력도 절반만 동원해도 되니까 쉽디언지. 이렇게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공구라고 하는 거예요. 공구별로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법적으로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공구 공사 끝나고 상공사 받고 착수신고하고 아파트 짓고 공사 끝나면 상공사 받고 입주했죠. 그 다음에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신고로부터 1공구 착수신고를 먼저 했을 거 아니야. 착수신고로부터 2년 내에 2공구 아파트를 착수하는 거야. 공사를 착수하는 거야. 2년 내에 착수신고하고 아파트 짓고 공사 끝나면은 상공사 받고 입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상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600시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일 것? 600시대 이상일 것. 그 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한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공구별로 공동주택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세대, 각각 300세대 이상이 되니까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일 것. 그러면 최소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은 돼야 됩니까?
600세대 이상이어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0세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고 300세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죠. 근데 600과 300을 외웠는데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3분의 2가 우르르르 틀려요. 300대 있고 600대 있는데 무슨 개념인지 모르는 거야. 전체 시대수가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전체 시대수 몇 세대? 600세대 이상. 공구별로 분할된 경우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최소 각각 몇 세대? 300세대 이상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되는 거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공구.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몇 세대 이상일 것? 300세대 이상. 그러면 개념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자고.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착수신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착수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둘 이상으로 구분된 구역.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 그러니까 이 단어를 빼면 안 돼.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구역을 공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고 공구별 시대수는 각각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주택법상 공구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단위, 공구. 전체 시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최소 각 몇 세대 이상일 것? 300세대 이상일 것. 오케이. 그러면은 끝. 다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따라해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교재에 있더라고요. 166페이지 봅니다. 166페이지. 166페이지. 자, 16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16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별표 하나 하시고요. 출제 가능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출제 가능합니다. 밑에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종류가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앞으로 묶어서 잠깐만 교재 이렇게 만드세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적으십시오. 구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되죠? 2가지.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밑줄 거요.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4개가 있어요. 기업부터 리얼번까지 4개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고 혹은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도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됩니까? 2가지로 구분됩니까? 그 요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구별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딱 시험 3일 전이야. 시험 3일 전에. 시험 3일 전에, 공익도 시험 올해 시험 3일 전에 평택의 수강생인데 저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평소에 점심도 같이 먹고 지내요. 카톡이 온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1이고 선생님이 준 문제는 3분의 1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A라고 왜 달라요? 큰일 났어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2개인데 2개를 구분하지 않고 1개만 외우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태 때문에 마지막 백선을 할 때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요. 비교 특강 자료에도 2가지를 비교해서 암기하도록 가르쳐드린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당황하니까. 그래서 백선 자료 몇 번을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그분이 붙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죠. 그것만 몰랐거든. 나머지 다 알고 붙었어요.
진짜. 짝짝짝.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이제 숫자가 다르니까 놀란 거죠. 세대 구분 공동주택. 이것도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세대 구분 공동주택 개념이 도입된 거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거라. 저는 몰라요. 요즘에 수도권의 주택 경기 좋았습니까? 지난 한 3년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죠. 가격이 천장부지로 오르니까 다 집 살 사람이 뭐 경쟁을 했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다 집 사고 빚 내고. 그죠? 주택 경기 좋았죠. 박근혜 정부에서 한때 빚내서 집 좀 사라고 권유한 적이 있죠. 기억나죠? 6, 7년 전에. 그때는 수도권의 주택 경기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거래가 없죠. 집값은 떨어지거나 보합세고 현상 유지 아니면 약간 떨어지고 있었고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좀 살리려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좀 사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생긴 거예요. 미분양이. 그때 미분양이 생겼어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50평 아파트, 60평 아파트가 미분양이 생기면은 평수가 너무 크니까 이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평수가 크면은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 국회에서. 여당과 여당이 합의해가지고 50평 아파트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거야. 50평 아파트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구조 변경합니다. 방 둘, 거실, 주방. 방 둘, 거실, 주방. 그리고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각각의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각각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법적으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각각 구분된 공간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는 주택을 무엇이라고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한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세대별로 구분하여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되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입니까? 없는 주택입니까?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그 요건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잖아. 그 2가지 합격승을 얻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설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비교해서 나중에 외우는 거라 이거는. 아직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일단 개념만 잡으면 되잖아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알겠죠? 왜 도입된지 알겠죠? 수도권의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이 많이 생기니까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리면 건설회사는 근시돼집니까? 망하게 됩니까?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기가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규모 평수, 면적이 큰 규모의 아파트 미분양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이 말이다. 왜 정책적으로 도입되는지 입법 취지를 말씀드린 거죠. 시대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공고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 한 번 듣고 시험 볼 겁니까? 앞으로 1년 내내 반복합니까? 1년 내내 두 달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하게 되게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어쨌든 앉아서 버티면서 조금씩 복습하면은 진짜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교재에 있습니다.
164페이지 오세요. 164페이지. 교재 164페이지예요. 자, 교재 164페이지 보면 02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와 있죠? 이것도 별표 2개 하셔야 돼요. 시험 자주 나왔어.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은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별표 2개, 별표 2개 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교재에 줄 거요. 교재에 미칠 걸 준비되셨습니까? 교재에 동그라미 1번에 딱 줄 것이십시오. 300세대 미만 미칠 거요. 정확하게 줄 거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 줄 거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미칠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미칠 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 건설 미칠 거예요. 도시지역 건설 미칠 것입니까? 자, 300세대 미만일 것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 건설할 것 동그라미 3번. 이 세 개가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이에요. 그러면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몇 개죠? 3개. 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언제? 지금. 언제 암기하죠? 지금.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도시적 건설할 것. 그럼 잠깐만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은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적에 건설할 것, 이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도시적 밖에는 법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계획관리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이 허용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조건이.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이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할 수 없다 이 말이라. 이 요건을 아니면 안 돼.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외워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뭐라고 부르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합니다. 도시형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외우세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근데 처음 배우면 이게 낯설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적어놨다. 법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이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법으로 개념을 정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를 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개념이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야. 처음 개념이 도입됐을 때. 이명박 정부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이 개념이 도입된 지도 한 10년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연립주택이 한 개 동만 있어. 대지 안에 연립주택이 하나만 있어. 그러면 원룸형 주택이라 그래. 대지 안에 연립주택이 하나가 있어. 원룸형 주택이야. 대지 안에 다세대 주택이 하나가 있어. 한 개 동만 있어. 나홀로 연립주택, 나홀로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이라. 근데 이게 주택 단위 안에 봐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있어. 그러면 하나입니까? 두 개 이상 있습니까? 두 개 이상. 한 개의 대지 안에 두 개 이상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있으면은 단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형. 이제 단지형이 무엇인지 알겠죠?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아파트 단지라고 하잖아. 너네 아파트 단지에는 놀이터 있어? 뭐 이렇게 되잖아. 너네 아파트 단지에도 상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너네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그 대지 안에 동수가 한 개 있다는 겁니까? 나홀로 아파트입니까? 다수 있습니까? 두 개 이상의 동이 있으니까 단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파트 단지라고 하잖아. 근데 아파트 단지처럼 동수가 두 개 있으니까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연립주택이면 뭐죠? 단지형 연립주택이 되는 거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그런 개념이야. 그럼 이게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연립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럼 뭐죠? 단지형 다세대가 되는 거야.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뭔지 알겠죠? 하나만 있으면 뭐죠?
원룸형이잖아. 원룸형 연립이잖아. 원룸형 다시대잖아. 두 개 이상의 동이 대지에 있으면 뭐죠? 원룸형입니까? 단정입니까? 단정 연립, 다시대 주택은 단정, 다시대 주택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은 해결됐죠. 그 개념이 시험 나오진 않아, 이거는. 해결은 된 거지. 그럼 이제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있어. 원룸형 주택이 갖춰야 될 요건. 나홀로 있는 연립주택과 다시대 주택을 원룸형이라고 하잖아. 원룸형 주택이 갖춰야 될 요건. 이거는 5개인데 외워야 돼, 나중에. 4개 정도 되거든요. 외워야 돼. 그럼 나중에 외우는 거야, 안 외우는 거야. 지금은 안 외워도 된다고.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몇 개의 공간을 구성해야 됩니까? 하나의 공간.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해야 되니까 원룸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그 원룸형 주택이 연립주택인데 단지 안에 연립주택이 2개 이상이 있어. 그래 원룸형입니까? 단정입니까? 단정 연립이 돼버리는 거야. 원룸인데 단지 안에 다시대 주택이고 2개 이상의 동이 있어. 그럼 뭐죠? 단정 연립주택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단정 연립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원룸형이 아니니까 단지 안에 1개입니까? 2개 이상입니까? 2개 이상이 있다, 이 말, 연립주택이.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시대 주택이니까 다시대 주택이 1개 있습니까? 2개 이상 있습니까? 2개 이상. 그래서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가 됐죠?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국민주택 규모니까 주거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잖아. 그 다음에 어디에 건설할 것? 도시적 건설할 것.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쉬워요. 한 번 듣고 외우고 문제 모의고사 보고 한번 틀려보면은 다시 찾아보게 되거든. 그럼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요. 그래서 3월달부터 모의고사는 꼬박꼬박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많이 맞추려고 합니까? 틀리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점수가 20점, 30점밖에 안 나와요. 그 점수가 중요한 게 틀려보라니까. 틀려보고 그 부분을 찾아보면은 왜 틀린지를 점검하면은 다음에 안 틀리게 실력이 부쩍부쩍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틀려본 사람이, 넘어져 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넘어져서 일어서는 것은 연습하지 않은 사람, 한 번 넘어지면은 못 일어서는 거라고.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월달에 모의고사 보라면 안 봐요. 왜요? 아직 공부가 안 됐어요. 공부가 안 된 거 알고 있거든. 공부가 되어서 보는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보고 틀려보고 책 찾아서 옳게 고쳐서 정확하게 아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걸 잘 안 한다. 잘 안 해. 모의고사 안 보고 또 보면은 또 좀 찌질해. 막 성적표를 안 내요. 아무도 자기 성적에 관심 없어. 20 몇 점이지 처음 보면은 30 몇 점이고 28점하고 35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 의미가 없는데 그거 막 부끄럽다고 이렇게 또 안 내요. 답안지를 집에 가져가 버려요. 당당하게 제 시간에 시험 보고 답안지 작성해서 제출해본 연습을 안 하는 거죠. 그 연습을 하신 분이 나중에 본 시험에 가서도 당당하게 시험 보고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는 연습하신 분이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야. 자꾸 답안지를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는 연습을 하면은 그 연습을 하신 분은 나중에 본 시험에 가서도 시험 보고 답안지 작성해서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간다? 제출해야 되잖아. 아니,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은 찌질하면 안 돼요. 좀 넉넉해야 돼요. 돈도 쓸 때는 좀 쓰고, 그죠? 사람 돈 써야 됩니다. 돈 쓸 때 안 쓰면 찌질해지잖아. 맞잖아요. 옆에 아저씨가 밥을 2번 사면은 3번 사면 한 번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2번 사면 한 번은 사야죠. 그 공정위성은 그래야 돼. 찌질하면 이 장사고 부동산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법상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164페이지 봐요. 교재 1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주택법상 리모델링 나와 있죠? 네, 주택법상 리모델링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별표를 2개 해놓고 잠시 휴 후에 리모델링 진행하겠습니다.